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장영재입니다. 오늘 내용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AI와 스마트 팩토리 교육에 관해서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제가 진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술 교육, 특히 AI와 스마트 팩토리 이런 하이테크 교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카이스트 AI 대학원 겸임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BK21 디지털 제조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최근에 또 창업을 해서 다임 리서치라는 회사의 또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이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 전에 저희 연구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지 조금 이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 네. 즉 그만큼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실 안에서뿐만 아닌 이런 밖에 나가서 그래서 실제 문제와 이 함께 실제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의 학문적 의미를 찾아서 연구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 어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요. 그렇지만 기계공학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 있고 그 기계공학 지식을 또 이런 제조 쪽에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산업공학과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학문도 혁신의 대상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학문은 이제 점점 주목을 못 받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못 하다가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학문도 하나의 혁신의 대상이고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그 학문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런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런 저 같은 연구자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저희 연구실은 이 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닌 또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다. 이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연히 어떤 논문을 발견했는데요. 이 논문은 이 센서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센서를 바탕으로 24시간 이제 사람의 뇌파나 이제 다양한 이 사람에서 생성되는 시그널을 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이 센서를 바탕으로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이 관심 가졌던 것은 이 실험할 때의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러한 이 생활을 쭉 24시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이 이제 뇌파나 TV 보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TV 보고 있을 때랑 거의 유사하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TV 보고 있을 때 뭐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대부분 많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죠. 뭐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뇌 활동이 그렇게 액티브하게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도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왔다 쓱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뭐 행동 패턴과 비슷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자, 교육 환경이 이제 엄청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이제는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취합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막말로 이야기해서요. 요즘 뭐 카이스트에서도 미적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충남대에서 미적분 가르치고 그리고 저기 있는 또 한밭대에서 미적분 가르치고 즉 미적분 수업은 대한민국 대학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미적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인터넷에 있다, 유튜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 컨텐츠를 대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텍스트 위주에서 이제는 비주얼, 비디오 형태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 학생들이 뭔가 정보를 찾을 때 그 유튜브를 뒤지는 걸 좀 도저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는요. '아니 정보를 찾는데 유튜브를 먼저 뒤져? 텍스트를 먼저 뒤져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쉽게 쉽게 찾을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없나? 먼저 보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정보를 찾는 패턴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과거에 급속하게 이렇게 막 발전하는 산업화 시대의 인재와 이젠 그 산업화의 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다양한 새로운 산업들이 막 끊임없이 새로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러한 그 산업이 엄청나게 새로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런 시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자기 자신의 방식을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즉 남이 만들어 온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찾고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하면은 그걸 이제 남들한테 설득시키는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교육 이야기를 좀 더 진행되기 전에 잠시 제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AI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그 AI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AI 교육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그 뭐 이 리그레션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책에서 배우는 데이터들이 텍스트북에서 책을 보면 이제 뭐 잘 정리된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뭐 학습을 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뭐 이 학습해서 배우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쓰는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데이터들은 잘 가지런히 정리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카드를 뭐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썼다. 그러면은 그 어떤 카드를 언제 결제하고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어디에서 결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일목정연하게 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냥 가능하죠. 그리고 뭐 주식 데이터 예를 들어서요. 주식도 어느 날 어떤 종목이 어느 날에 얼마나 올랐다. 그러니깐 딱딱딱딱 항목이 정리가 되고 무엇이 이렇게 이 어떤 데이터가 무엇인지 뭐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통 데이터도 교통 데이터라는 것은 뭐 이게 교통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빨간불일 때 그리고 파란불일 때 그리고 어떤 도로에서 차가 몇 대 지나갔다. 뭐 이런 교차로에는 몇 차선이고 거기에는 차들이 얼마나 다닌다. 어느 시간대에. 그래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 그 산업이나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또 다른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제조입니다. 이 제조. 그래서 보시면요. 이 제조에서 어 이 장면은 제가 그 구미에 위치한 어느 그 필터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거기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근데 필터라는 것이 여러 개의 어떤 천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재단이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담아서 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산 시간입니다. 즉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산 시간 그래서 이걸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생산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요 공정에서 생산 시간은 그러면은 이런 천들이 합쳐지는 곳부터 시작을 할까? 천들이 합쳐져서 이제 풀이 칠해져서 완전하게 이제 그 이 글루잉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서부터 시작을 할까? 아니면은 이게 쭉 나와서 재단이 되는 데까지 할까? 아니면 이렇게 막 주름을 잡는 데까지 할까? 즉 각각의 프로세싱 타임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하는가? 일단은 그것부터 이제는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정답은
이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아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정의하겠다.' 그럼 그 정의된 것이 그게 그냥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는 처음에 시작부터 끝을 천들이 합쳐지는 곳부터 재단이 되는 것까지를 첫 번째 작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B라는 회사는 똑같은 장비에 똑같은 공정을 하지만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합쳐지는 것부터 해서 주름이 잡히는 데까지를 공정이라 보겠다. 그러면은 이 같은 공정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즉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앞에서 설명드린 뭐 금융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교통 데이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 정의가 되고 상식적으로 정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통 법규나 아니면은 규정에 의해서 정의가 되지만,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는 이 작업을 실제 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그냥 정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다르죠. 즉 그만큼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봐야지, 남이 준 데이터를 봐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 데이터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좀 주세요." 해서 받아 봐야 대부분이 쓸모없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거나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혀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러한 제조 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표준이 없다라는 것, 즉 정해진 표준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여러분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것은 잘 이해는 하지만 그 단어 뜻은 알죠, 이거는요. 그렇지만 이거를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요. 즉 현장의 상황이 대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화할 때 쓰는 것과 명확하게 정의할 때는 굉장히 단어의 뜻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임밸런싱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이 분량이 0.01%, 그런데 뭐 만 개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분량. 즉 정상 이 분량이 아닌 것들은 엄청 많은데 분량인 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노이즈가 많은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줄이고, 그다음에 이 스테디 스테이트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AI 공부할 때 개 사진, 이건 고양이 사진, 개 사진에 개, 고양이 사진, 고양이, 이거에 이제 레이블이 있다고 하죠. 그럼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막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개인데 이게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쑥 고양이가 바뀐다.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장이라는 것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요.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이제는 환경이 바뀌고 세팅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학습을 하거나 뭔가를 해도 그다음 내일 가면은 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데이터라는 거는 것과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즉 AI 기술과 도메인 기술, 이 함께 그 도메인 기술을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즉 이건 비단 제조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AI나 이러한 거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메인 지식과 이런 방법론이 함께, 그 두 개의 지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즉 오늘 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교육이 있지만 진정한 AI의 이러한 그 효용과 그리고 AI의 활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면은 그 AI가 적용되는 도메인 분야 두 개를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육도 AI 교육을 할 때, 그리고 AI 교육을 할 때는 응용할 때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AI 교육 자체도 이러한 하나의 그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메인에 활용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AI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제조에서는
이 AI의 이 교육에서는 이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자율 운영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 그리고 자율 운영 세 가지인데요. 네. 근데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이- 이미지 그로 이 분량을 판단해서 그래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김희영 교수님의 연구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다양한 패턴들을 과거에는 저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장비가 이렇게 이 불량이 생기면 이건 CMP 머신. 그리고 이렇게 긁혀인 모양은 이 로봇이 긁고 지나간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디퓨전 장비에서 그 부품 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고 패턴을 구별할 수 있으면 어느 장비가 문제를 발생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는 불량 검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된다라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가 그 어느 시점에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연구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 데이터에서 장비의 로그 데이터, 그래서 상당한 로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장비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웨이프에서 디퓨전 장비,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트가 어떤 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장비도 소모품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모품을 교체했는데 그 소모품 교체가 잘못되면 이런 패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패턴을 보고 이거는 부품 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불량이 났을 때 부품 교체가 난 이력이 있는 장비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량이 지금 이 3월 5일쯤에 났다. 그럼 3월 5일에 그 3월 5일 직전으로 해서 이 부품 교체가 일어난 이벤트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매칭시켜 보면 이 장비가 불량을 야기했을 확률이 뭐 한 97%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게 과거에는 이거를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발라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진짜 사람을 불러다가 너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불량을 판단하는 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제품 데이터, 장비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량을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설비 관리인데요. 설비 관리는 여러분도 이제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그 자동차가 이제 고장 났을 때 고치거나 그래서 이게 사후 정비죠.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근데 자동차를 몰다 갑자기 고장 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뭐 그 큰 낭패죠.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장 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뭐 그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몇만 킬로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예방 정비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정비를 해라. 그래서 요즘 차에 뭐 엔진 체크 불 들어온다 뭐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것이 상태 기반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그 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시그널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얼마 지나면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한 2주 후에 아니면 3주 후에는 이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예지 보전,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예지 보정.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사용하시는 프린터가 만약에 고장이 프린터가 그 사용하지도 않은데 프린터가 갑자기 윙하면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노즐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자동으로 한 번씩 돌려주는 것이죠. 뭐 정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수기도 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때가 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쭉 한번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들요. 그래서 예지 보정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센서나 아니면 이러한 그 데이터 클라우드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정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요, 이러한 그 반도체에 쓰이는 이런 장비인데, 이런 장비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을
판독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토엔코더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가 정상하고 비정상을 구별할 수, 이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비가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상은 괜찮겠지 하면은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이건 정상이라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첫 한 달 동안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때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패턴들 엄청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데이터를 보니 그전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상과 얼마나 다르냐 그거를 수치화해서 그것과 많이 다르다라면 이건 뭔가 비정상일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이 룰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떤 범주를 벗어나면 비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요. 문제는 이게 장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이 범주를 비정상이라는 범주를 하나하나 다 장비들마다 따로따로 세팅을 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끔 false 그래서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비정상인데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false 알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것이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간단한 이 모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풍기에 센서를 달고 선풍기가 이제 어떤 이 선풍기 날개를 조금 일부러 구부려서 그래서 이 비정상인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 비정상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도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운영이 진흥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첨단 제조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로봇들이 이러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OHD 장비, 저희 연구를 많이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류창고에서도 이제는 로봇들이, 이것도 로봇이죠. 키바 로봇. 그래서 이 그 선반을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 물류창고 자동화 로봇.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서비스 로봇이 이제 배달 로봇들, 그러면 수백 대가 필요하죠. 이 제대로 된 배달을 하려면 아직은 이렇게 막 그 수백 대 규모로 운영을 하는 데는 못 봤는데 하지만 이런 배달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로봇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제는 서로서로 수많은 로봇들 그래서 수십 개 아니면 수백 대 그리고 천 대 규모의 이런 로봇들을 운영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화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연구와 사업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요, AI는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젠 아직 기대만큼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 되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 되는 것이요. 예, 파괴적인 것이요. 파괴적인 기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 기술, AI 요소 기술 많이 다는 아니고 이젠 전문 기술 이해는 필수. 그다음에 이젠 또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계 문제정의 기술. 그래서 산업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문제정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찾는 것보다는 질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기술만으로는 사업화가 어렵고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업화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실질적인 사업화, 그다음에 이 사업화를 통해서 제가 또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AI 교육을 하면서 어, 이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좀 정의를 냈습니다. 일단은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을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 divergent thinking.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래서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이 하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보고 내가 지금 이거를 오늘 뭐 수학 시간에서 미적분을 봤지만 그 미적분의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이그 미분이라는 이런 개념이 하나의 그냥 그 이 다른 다양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면 적분이라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것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통합된 개념으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통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요. 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디버전트 띵킹입니다. 그 반대로 컨버전트 띵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딱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딱 요것만 알고 일단 요것만 알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여러 가지 중에 다 거두절미하고 딴 건 몰라도 일단은 요것만 알자. 그것이 컨버전트 띵킹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교육은 컨버전트 띵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도 자, 여러분들 뭐 통계 수업할 때는 일단은 확률은 있지만 여긴 통계 수업이야.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뭐 미적분 수업할 때는 지금 이제 미적분 수업이지 여기서는 뭐 이 기하 수업이 아니야. 그래서 미적분만 집중을 해.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딴 거는 다 놓고 요것만 집중해서 보는 것.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컨버전트 띵킹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 제도는 지금 이제 컨버전트 띵킹에 굉장히 잘 이 그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런 컨버전트 띵킹. 그렇기 때문에 딴 거 다 쳐내고 요것만 하라 하면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이 디버전트 띵킹, 그래서 확상적 사고는 이 우리가 잘 교육을 하는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훌륭한 인재일수록 그 좋은 교육일수록 수렴적 사고와 확상적 사고가 함께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지만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를 정형화하는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가 보면은 이 뭐 카이스트 학생과 MIT 학생들을 문제를 던져놓고 풀어라 하면은 사실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보면요. 네, 그렇게 해서 답이 있는 문제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답이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하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나가면 답이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답이 있는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답이 없어요. 내가 이게 맞다고 남들을 설득해서 남들이 설득되면 그게 답이에요. 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해요. 예. 즉 오픈엔드 프로블럼이죠. 문제 자체가요. 즉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해서 이게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풀었다 해서 사람들이 동의해 주면 그게 문제가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에 남이 내준 문제에 집착하고 남이 내준 문제를 바탕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여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문제를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이게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것. 학계 대가들이 대부분 그런 걸 내요. 자, 프로블럼 솔빙에서 실질적인 대가들은요, 공학에서 대가들은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지 남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 공학의 대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일부 특정한 문제들은 있어요. 하지만 수학 분야나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중요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학계의 리더지 남이 만들어 문제를 그거를 계속 풀어서 이걸 풀었습니다 하고 손 들고 풀었어요. 하면은 그 문제를 정의한 대가는 잘 풀었네. 너 잘했어. 자, 그러면 이게 누가 대가였어요? 너를 잘 풀어서 칭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대가지. 이 문제를 풀었어요. 손 드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보다는 대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런 능력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버전트 띵킹, 그래서 확장적 사고와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이러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이겁니다. 문제를 대학원생의 주제를 찾을 때는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주제를 찾지 마라. 물론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보고 그 사람이 풀어놓은 문제를 보고 주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직접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논문을 읽지 말라고 해요, 그 분야에. 왜냐? 그러면은 사고의 폭을 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쓴 방법론과 그 사람이 쓴 이러한 정의에 계속 종속되게 됩니다. 내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범위를 계속 좁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정의하고 내가 직접 어느 정도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그게 실패하더라도 정의를 내리고 한 번 정도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한번 시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 논문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솔루션을 보지 말라라는 것. 그것이 제가 늘 지도하는 방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침으로 현장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례 중심으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기반의 이론을 정립을 하면서 이론 중심 가는 이러한 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분들 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특수한 걸 먼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수한 것들을 많이 다루면은 거기에 공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통 부모를. 그게 이제 일반이다 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조금 이 연구를 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게 특수 상황을 경험 못하고 그냥 일반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하는 연구가 뭔지 뜬구름 잡는 소린가? 과연 내가 연구하는 게 산업계 어떻게 쓸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가 엄청나게 뭐 어떤 산을 오르면서 이 산이 그 산인가? 모르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요. 즉, 산을 오를 때 대학원생이 이 산을 오르는 걸 비교를 하자면은 산이 가파르고 산이 험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가는 산이 이게 제대로 된 산이고 그 길이 맞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계 현장에서 다양한 특수한 상황을 몇 개를 한 세 개 정도 해보면은 공통분모가 있다. 산업계가 스스로 이제 보면은 모든 산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일반 이론을 정립을 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은 내가 이제 특수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구에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면은 이제 내가 이 경험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직접 산업 현장에서 문제를 찾는다라는 것, 것이 굉장히 이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를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는 대학원 지도하는 교수 입장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현장과 만나고 현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뭐 공장에 찾아가고 그리고 이 국가 과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국가 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쭉 호흡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 않지만 산업재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산업재 과제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잘립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 과제를 이 평가를 할 때는 산업 과제가 뭐 얼마나 뭐 액수가 얼마냐 그걸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산업 과제 그 과제를 몇 년 동안 했냐. 만약에 산업 과제를 하는데 기업과 과제를 하는데 3년 이상 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기업이 이 연구자의 실력을 믿어주고 그만큼 3년 동안 왜냐? 기업은 이제 실제로 이제 임팩트를 내주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뭐 이 자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산업과제의 평가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딴 얘기인데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교육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학부생 교육입니다. 학부생을 그러면은 현장에 내보낸다? 근데 아직까지는 학부생들은요, 아직까지 지식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이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원생들보다 학부생들은 이 그 숫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제조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고 공장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학부생을 공장에 이제는 파견을 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교수이기 전에 엔지니어고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엔지니어죠. 학생을 공장에 못 내보내면은 공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레고 마인드스톰스라고요. 그래서 레고 시스템인데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 시스템은 일단은 이게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스템 모델링, 큐잉,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뭐 통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르쳐요. 그런데 이 실제 문제를 현장에 뛰어들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건 통계 수업은 통계, 그다음 최저가쯤 최저가 수업 따로따로 이렇게 배웠다가 현장에 나가면은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통계 문제인데 이제 최저가 문제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는 이제 모델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고로 그래서 레고 마인드스톰스로 로보틱스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네. 원래는 이게 레고 하나의 로보틱스인데 이 로봇을 하나면 로보틱스지만은 로봇이 여러 개가 모이면 오토메이션이다. 그래서 공장에 이제 자동화 공장이죠. 그래서 자동화 공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는 이 보통 4인 1조가 돼가지고 공장을 한번 이제 우리가 공장 운영하는 팀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조금 문제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파악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컨베이어 벨트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뭐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걸 발표를 하게 해요. 문제가 뭐냐. 그런데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이게 왜 문제인지. 그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려면 이제 IT 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조 IT를 배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는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래서 레고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문제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개조를 하고 또 뭐 모타도 바꾸고 로직도 바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 축제처럼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것을 발표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의 그냥 학과 행사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또 인공지능을 위한 수업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분량 검출,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학생들이 이제 분량을 검출하는 것들을 서로 이제는 그 분량 검출률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향상하는 방식이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드웨어를 바꿔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이게 불량 검출률이 달라지니까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 마개를 씌워가지고 외부 빛을 컨트롤해가지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교체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는 또 강화학습. 그래서 그 로봇들이 이 스스로 걸어가는 이러한 로봇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이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기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로봇가 자기가 어떻게 기어가는지는 모르는데 학습을 하면서 이제 네, 기어가는 시간 재고 방식을 있습니다. 터득하는 것이고 이제 이걸 이제 학생들이 이 그 경쟁을 하는 거, 이 오케이. 컴피티션을 이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가 이제 처음에는 못 자, 지금 걸었는데 20초 지났어요. 스스로 이제 걸어가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요. 이래서 반응이 여러 가지 갈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중구난방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도대체 배우니까 뭐 배운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악플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개선을 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한 7 년을 노력을 했거든요. 7년 동안요. 그래서 많은 TA들이 저희 대학원생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한 게 2019 년인데요. 2020 년도, 21 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거를요. 근데 2019 년도에는 제가 이게 필수 과목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 보니 일단은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피드백이 다른 거예요, 졸업생들이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수업은 뭐 기억에 남고 이 사회에 가니까는 오히려 조금 '이 수업의 의미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피드백이 와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진정한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네. 네. 교수가 인기 투표에서 인기 좋은 교수가 좋은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인기 좋은 교수 하기 쉬워요, 이거는요. 네. 하지만 진정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혁신을 하는 사람의 평가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혁신을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요. 진정한 혁신이란 그냥 좋은 사람한테 덕담 듣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모든 사람한테 뭐 좋은 소리를 다 듣겠다. 아니 그걸 떠나서 이제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러다가 다 망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혁신을 하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이걸 어떻게든 개선을 해 보겠다. 그러면은 정말 소위 말해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욕을 먹는 사람들이 혁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요.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이 대학원 수업도 이제는 몇 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요. 어 뭐 모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저희가 이 레고를 바탕으로 한 것들을 그대로 이 베껴 가서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게요. 왜 실패했냐? 일단은 예산이 있다 해서 그대로 그냥 예산해서 돈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요. 교육은 정말 열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다? '아 예산 써야 된다.' 막 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국가 예산을 얼마 따왔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거는요. 그거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그냥 교수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꺼내 가지고 일단 한번 해 보세요 작게, 작게. 그리고 정말 자신 있으시면은 진짜 그때는 이제 국가 과제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해 보십시오. 즉 어떤 예산이 있다. 예산 추진한다. 그래서 제가 쪼금 뭐 말이 길어지지만 사실 국가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 예산으로 이 장비를 막 구매를 해서 그 예산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대로 된 교육은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몇 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부임해서 학생 대학원생들 보이니까는 아니 제조를 하는데 제조 설비도 없고 진짜 장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대학원생들 되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장비에서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노력을 해서 뛰어다니면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네. 교수의 역할이 뭘까요? 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수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과제로는요. 장비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뛰어다니면서 계속
돈오더로 다녔습니다. 국어를 알아요. 그래서 저게 뭐 교수가 할 짓이냐, 뭐 이제 돈을 박힌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은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교육은 교수의 역할은 대학원생들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욕을 먹더라도 그게 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겠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스템도 제가 직접 설계를 했고 이거든요. 첨단 제조 실습, 그다음 레고 실습.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실제 실험을 이제 가상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진행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철학은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데이터의 전 과정을 한 번에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장비들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돌리고 실제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홀로그래픽 이미지로 이것도 제가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같이 이걸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와 개발을 조금 시범적으로 해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는. 그래서 계속 한 몇 년 정도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육의 기본 철학을 컨스트럭티비즘, 그래서 이 지식이란 전달되는 것이 아닌 구성되는 것이다. MIT의 세이머 페퍼트 교수의 그 구성주의 철학인데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한 명이 막 떠들고 학생들이 수동으로 듣고 그게 아니라 서로 소셜 인터랙션,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디스커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식이 구성이 된다. 그거를 배웠고 그런 컨스트럭티브 구성주의적 교육을 어느 정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교육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교육의 핵심이 이거죠. 이 삽질로서 이 토목공사를 할 때는 삽질로 이제 토목공사를 하다가 이러한 그 포크레인이라는 요소 기술이 나왔어요. 요즘 말하면 AI죠. 그러려면은 다들 사람들이 포크레인 기사가 학생들은 포크레인 기사가 되려고 하고 이 기업들은 다 포크레인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포크레인이 많고 포크레인 기사가 많아도 토목공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혁신이 없습니다. 즉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AI 기술자만 양성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젠 AI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판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MIT 같은 경우에서는 이 AI 교육을 하나의 크로스 펑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과 위에다가 이제 스쿨을 만들었죠. 이제 이 디파트먼트 그리고 칼리지 위에다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요소 기술과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기술이 같이 융합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최근에는 작년에는 제가 창업을 했고 다임 리서치라는 회사를요. 카이스트가 직접 투자를 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는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의 디지털 트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반도체 기업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실제 있는 시그널을 바탕으로 이제 AI 엔진이 뒤에서 돌아가고 그 엔진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전체적인 수천 대의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현장에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그 디지털 트윈이 총괄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이 딥테크 기업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AI를 결합한 것.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그리고 논문들도 저희가 모든 논문들을 이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거의 다 이제 재구현을 해봤는데 이런 데드락이 발생하지만 이런 아마존 키바로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그 데드락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물류 시스템에 이 복합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나의 브레인 이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나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 전기 자동차 이런 쪽은 이제 복합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자동 분리 시스템을 총괄 지휘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업 1년 반이지만은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복합 운영 시스템을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업계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여기는 시너스텍의 김정은 회장님의 인터뷰인데요. 이제까지 국내 자동 분리 시스템 제공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일본 장비의 하드웨어에 얼마나 빨리 이제까지는 빨리 잘 뺏기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분리 시스템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딥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즉 과거에는 일본의 하드웨어를 뺏겼지만 이제는 진짜 진정한 기술은 이러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브레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훈 이 대표인데 실리콘투라는 곳인데 여기가 AGB 이러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분하고 제가 미팅도 몇 번 하고 여기 공장도 직접 가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로봇을 수백 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기술을 굉장히 뭐 우습게 보지만 아닙니다. 이 물류 자동화는 중국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러한 로봇을 100대 이상 제어 가능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는 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그 교수가 창업을 했다라는 것. 근데 이 카이스트의 은퇴하신 모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전체 교수들한테 보낸 메일 중에 하나입니다.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뭐, 이, 사실 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건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일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그게 취업, 투자, 창업 세 가지다. 취업은 스펙을 잘 만들어 타인의 눈에 드는 것이고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타인이 일군 노력의 결과물에 베팅하는 것이다. 창업은 자신의 노력에 베팅하는 것인가? 무엇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일까? 열심히 좋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 긴 안목으로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더 보람있고 안전하고 결과도 풍성하다. 모름지기 창업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잘 준비하고 도전해 볼 만한 프로젝트다. 네. 정말 감명을 받았고 제가 이제 이 창업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러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힘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요. 정말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았던 게 그게 정말 소위 말해서 장난감 만들어서 보조자료 뿌렸구나. 정말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좋은 엔지니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MIT의 모토죠. MIT의 모토는 머리와 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고 하나는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책만 보는 이러한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몸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세상과 맞닥뜨려서 내 자신을 세상에 프로브하고 그래서 손에 기름칠을 묻히는 이런 진정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MIT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것들 그것이 MIT에서 나온 졸업생들, 교수에 탄생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잉, 인텔, HP, 퀄컴, TSMC, 요즘 삼성이 따라가려고 하는 뭐 TSMC, 그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보스 스피커. 그 보스라는 교수 이름이에요. 보스 스피커. 수업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네. 라이트 형제가 이 유엔 비행을 하시기에 이 랭글리 박사라고 이분은 물리학자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무조건 이론에 따라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 라이트 형제는 수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근데 랭글리 박사는 무조건 이론에만 따르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요. 라이트 형제는 유엔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항공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 이론이 정립되지 않고 오히려 유엔 비행기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항공학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서야 MIT의 전기전자공학과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떤 이론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이 이제 산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가 많습니다. 오히려 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이 정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요. 네. 물론 뭐 모든 게 다는 아니지만요. 네, 그만큼 이제는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위해서도 이제는 산업을 끊임없이 그래서 그 과거에 포항공대 김도현 총장님이 이야기하셨죠. 그 이 자연과학은 돈으로 지식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이러한 섭리를 파악을 하는 건데 공학은 반대라는 것이죠. 이젠 그 학문으로 공학으로 이제 돈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이거 돈이라고 하지만 산업이죠, 이거는요. 네. 그게 바로 공학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젠 저는 뭐 산업 과제를 많이 했지만 또 교수로서 산업 과제를 하는 것과 실제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이젠 창업자로서 하는 것과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 10배는 힘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새로 100시간 일한다는 거 정말 힘들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정말 힘든데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 연구단지 쪽을 쭉 산업 연구단지 쪽을 지나오면서 그 신호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는 그냥 건물의 간판들 기업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요. 야, 과거에는 정말 삼성, LG만 기업으로 알았지. 삼성, LG, 현지 이런 대기업들만 기업으로 알았지. 근데 제가 기업을 운영을 해보니까 건물에 간판 든 기업들도 정말 대단하구나. 네. 그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해졌다라는 것은 세상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아닐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 차이를요. 실제 문제. 그래서 이, 오늘 강연은 AI와 교육이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는 이 교수의 입장으로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배우는 또 배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쑥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또 성장하고 있는 제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